현재 수도권에 거주 중인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 사건,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혼 사유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도벽 그리고 사치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죠. 3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는 말은 제 전 시어머니를 두고 나온 말 같다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얘기만 들어도 저의 시어머니였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지 예상이 가시려나요? 아마 이야기를 듣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우선 저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네요. 저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 위로는 오빠가 한 명 있죠. 제가 태어났을 쯤에는 그래도 남아선호 사상이 많이 줄어들었던 시대였던 것 같은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저희 오빠가 우선순위였어요. 가업을 이어야 하는 집안 특성상 장남인 오빠는 집안의 실세나 다름이 없었죠. 우리 장손, 우리 아들, 뭐만 하면 다들 오빠만 찾아댔습니다. 심지어 오빠는 결혼도 집안에서 어른들이 정해두었던 그대로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이라는 게 엄청난 갑부들만 하는 건 줄 알았던 저에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아서인지 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면 집안과 연을 끊더라도 결혼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한테 남편은 운명처럼 나타난 사람이었어요. 이거 어쩌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꼭 변상하겠습니다. 연락해 주세요. 저희의 첫 만남은 지인 아들 돌잔치였습니다. 남편이 제 옷에 음식을 쏟으면서 만남이 시작되었죠. 새빨갛게 변해버린 얼굴로 연신 사과를 하던 남편이 참 귀여웠습니다. 본인 명함을 주면서 제 전화번호를 물었는데 어리바리한 모습이 아니었으면 선수인 줄 착각했을 거예요. 괜찮아요.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데 사과 그만하셔도 돼요. 저는 성혜란이에요. 세탁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다고 말을 하면서도 묘하게 눈길이 가던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던 저는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약속 1번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면서 우리는 사귀게 되었어요. 당시의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으로 제약회사에서 연구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신기한 거 알아? 이상하게 오빠랑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 누군가를 만나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인 것 같아. 나 우리 집에 있을 때도 불편해서 잠도 오래 못 자거든? 그런데 오빠랑 있으면 밥도 너무 맛있고 마음이 너무 편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나도 너랑 있으면 행복해. 우리 천생연분인가 봐. 혜란아, 우리 결혼할래? 간결하고 담백한 프로포즈였습니다. 저희는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친정에 첫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얼마나 엄하게 굴던지 대기업 면접장과 맞먹었습니다. 양쪽 부모님은 다 계시는 거냐, 돈은 얼마를 모았냐, 남편 집안에 대해 어찌나 물어보시던지 듣는 제가 긴장될 지경이었어요. 긴장한 부분에서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였거든요. 시아버지는 재혼하시고 시어머니는 캐나다에서 장남네와 함께 살고 있다고 남편이 이야기를 해주었었죠. 워낙에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어른들이 많이 계신 저희 집안에서는 결국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희 2사람은 그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간소하게 시작하자고 약속을 해서 결혼 준비도 많이 생략하고 진행했어요. 물론 저희 집안 어르신들은 많이 못마땅해 하셨지만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 위치는 어디든 상관이 없었기에 남편이 일하는 쪽으로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죠. 첫 시작부터 빚지고 시작하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야. 나는 내 딸 고생하는 거 못 본다. 빚 없이 시작해. 의외로 친정아버지가 신혼집을 장만해 주셨어요. 생전 저한테 살가운 말 한마디 안 해주신 무뚝뚝한 아버지였지만 하나뿐인 딸 시집 가는데 고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신혼집을 받았을 때도 남편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시댁과 저희 친정의 재력 차이가 너무나도 컸기에 남편은 의기소침해 있었거든요. 필요 없다고 남편에게 내내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잘 지냈어요. 그렇게 평화롭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어느덧 4개월 차에 접어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쯤 갑자기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결혼식 때 보고는 연락도 잘 주고받지 않았고 얼굴도 보지 않았던 시어머니를 보았죠. 롱타임 노시 베이비. 잘 지냈어? 아유, 누가 보면 귀신이라도 본 줄 알겠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캐나다에서 이리로 바로 오신 거예요? 그럼 입국하자마자 바로 이리로 달려왔지. 우리 결혼식 이후에 처음 아니니? 하나 보자. 시차 적응해야 한다고 하시며 시어머니는 신혼집에 오자마자 주무시더라고요. 무슨 일로 한국에 오신지는 몰랐지만 단출하게 작은 여행용 가방 한 개 들고 오신 걸 보고 잠깐 있다가 가시는구나 했어요. 이민 가방만한 사이즈도 아니고 작은 캐리어면 당연히 여행 겸 오셨겠거니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엄마 정말로 오셨어? 그럼 내가 지금 무슨 몰래카메라라도 하겠어? 그나저나 오빠도 어머니 한국 오시는 거 알고 있었어? 왜 나한테 미리 얘기 안 해줬어? 아니야, 나도 아까 전화 받고 한국 들어오신 거 알았어. 내가 알고 있었으면 진작에 자기한테 얘기했겠지. 남편도 당일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벙쪄서 당황해 있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원래 자기 집이었던 것처럼 아주 여유롭게 지냈어요. 각자 도생으로 사는 분위기의 시댁이었던 터라 저는 시어머니가 오셨다고 해서 딱히 불편할 게 없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시어머니의 방문이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한테 대형 폭탄을 던졌습니다. 나 한국에 아예 들어와서 살 거야. 폭탄 선언 그 자체였죠. 저희 부부는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아주 태연하게 우리 집에서 잠시 머물다가 집을 구하면 나가겠다고 했어요. 가장 당황스러워했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엄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더군다나 7년 넘게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 산다고? 엄마, 그게 쉽지는 않잖아. 캐나다 자연 풍경도 너무 좋고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며. 형이랑 싸웠어? 싸우기는 무슨. 아들, 엄마도 다 비즈니스가 있는 사람이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나 챙겨줄 거 없어. 나 신경 쓰지 말고 각자 볼일 보자, 베이비들. 우리 다 성인이잖아.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 당신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야단법석 떠는 것도 아닌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시어머니의 의견을 따르자고 남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잠깐만 같이 지내다 나가실 분이고 시어머니가 특별하게 까다롭거나 하는 분은 아니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방심을 한 게 문제였죠. 점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미치겠네 정말.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옷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진짜 미치겠네. 얼마쯤 같이 살았을까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손질해 두었던 캐시미어 코트를 꺼내 입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물건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분명 계속 옷장에 있었는데 난감했습니다. 결국 옷을 찾지 못하고서 급하게 다른 걸 걸치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섰죠.
어머니, 그 옷 혹시 제 옷이에요? 시어머니가 입고 있는 옷을 보니 제가 찾는다고 난리쳤던 캐시미어 코트였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제 옷을 입고 있던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그 옷이 원래 시어머니 거라고 착각할 뻔했어요. 맞아. 확실히 한국이 많이 춥기는 한 거 있지? 아니, 내가 코트를 깜빡하고 안 들고 와서 이것 입었어. 이거 모양새가 너무 예쁘더라. 어쩜 나랑 이렇게 옷 사이즈도 똑같아, 우리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 그거 제가 오늘 입으려고 손질해둔 거였는데 없어진 줄 알고 엄청나게 찾았었어요. 말씀하고 입으시지 그랬어요. 오 마이 갓. 아니, 같이 살면서 내가 며느리 거 입을 수도 있는 거지. 꼭 허락받아야 해? 에이, 우리 그러지 말자, 베이비. 너도 내 것 입고 싶으면 언제든지 입어. 이걸 자유로운 스타일이라 해야 하는 건지 뭔지 참 애매하더라고요. 잠깐 입고 다시 돌려줄 건데 뭘 그렇게 일일이 따지냐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알겠다 하고 말았어요. 거기서 더 말꼬리를 잡고 늘어져봤자 좋아질 게 없었으니 말입니다. 남편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캐나다에서 짐을 많이 안 들고 와서 그런가 보다고 저보고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말을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영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 저는 찜찜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캐나다에 있는 형님한테 연락했습니다. 형님, 혹시 그쪽에 어머님 짐이 많이 남아있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지금 저희 집에 계시잖아요. 짐이 많이 없으셔서 항공편으로 받아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뭐라고? 어머님 지금 그쪽에 계시는 거야, 그럼? 오 마이 갓이다, 진짜. 아니, 나는 몰랐어. 도련님하고 우리 그이랑 연락했는지는 모르겠고. 무튼 동서, 나 어머니 얘기 안 하고 싶어. 그냥 우리 얘기만 하고 살자. 그나저나 동서가 걱정이다. 수화기 너머로도 형님의 감정 상태가 느껴졌습니다. 당황스러워했다가 이내 한숨만 내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저 역시 형님이 시어머님의 한국 귀국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있던 터라 일단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원래 나랑 견원지간 같은 사이였어. 그런데 지금은 남편도 어머님 포기했어. 동서, 진짜 조심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동서 집에서 빨리 나가라고 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형님은 말도 꺼내기 싫다는 듯이 진저리를 치시더군요. 시집살이를 너무 심하게 당하셨나 싶었죠. 저에게는 딱히 잔소리하시거나 막대하시는 게 없어서 그때는 형님이랑 어머님 사이가 많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진저리를 치는지 저는 하루하루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 가방 들고 나가셨어요? 어머님, 제 옷이요. 그거 어머님이 입고 나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날이 갈수록 코트, 가방, 시계, 화장품 등 제 옷장과 화장대까지 함부로 열어서 물건을 쓴다는 거였어요. 물건이 사라질 때마다 제 물건은 시어머니한테 가 있었고 저는 늘 제 물건을 시어머니한테 찾아와야 했습니다. 자매들끼리 서로 물품 함부로 들고 가서 쓰다가 싸웠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물건을 이렇게 자기 물건처럼 들고 가 쓴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었거든요. 그것도 고가의 브랜드 제품만 쏙 들고 가서 쓰는 점이 제 신경을 건드렸어요. 오빠, 어머니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셔? 왜 그래? 엄마 우리랑 잠시 같이 있기로 얘기했잖아. 그 잠시가 언제까지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잠깐이 벌써 몇 개월이야. 어머니 방 구하시기는 하시는 거야? 아니면 내가 나가서 알아볼게. 나 이렇게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 나 이런 말 치사해서 안 하고 싶은데 나 일하거나 집 비우기라도 하면 어머니 내 물건 다 건드시는 거 알아?
옷장이랑 화장대 물건 아무 말 안 하고 가져다 쓰시는 거 불편해. 그리고 형님한테 전화했었는데 우리 집에 어머니 계신 거 모르던데? 당신 알고 있었어? 당신은 아주버님이랑 얘기한 거야? 어, 그게 형하고는 전화했었어. 형수는 몰랐구나. 엄마 오고 나서 나도 형이랑 통화한 거야. 그전에는 나도 정말 몰랐어. 남편은 자기도 어머니가 오시고 나서 알았다, 정말 몰랐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한국에 온 게 아마 형수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온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그것도 저는 이해하고 넘겼어요. 참나,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다 이해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오고 나서 경제적인 부분이 바뀔 때까지 말입니다. 결혼 후 경제권은 각자 관리하고 있었어요. 매달 남편과 제가 생활비를 7대3 비율로 내서 세금부터 집 관리, 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남편이 생활비를 많이 줄여서 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오시고 나서부터 말입니다. 오빠, 요즘 무슨 일 있어? 돈 이체된 게 영 이상해서 오빠 실수로 보낸 거야? 저기 여보, 실은 엄마 오고 나서 용돈 드리고 있어. 100만 원 드리고 있어. 나도 계속 드리기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일도 없어서 자리 잡기 전까지는 도와드리기로 했어. 더 잔소리하고 싶었으나 오죽하면 남편이 저럴까 자꾸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혼한 뒤에 재혼한 시아버지와 달리 시어머니는 혼자서 살고 계셨으니까요.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가 안쓰러워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택배를 5개씩 받기도 하고 씀씀이가 이만저만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아들, 엄마가 좀 필요하다고 하면 줄 수도 있는 거지. 넌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니니? 내가 너희 둘 키울 때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거는 돈도 아닌 거야. 어쩜 이러니? 엄마, 내 월급도 있고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 결혼해서 와이프랑 같이 돈 관리하는 건데 솔직히 내가 엄마한테 용돈 100만 원씩 드리는 것도 그 사람 기분 나쁠 만한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엄마한테 용돈을 더 드리면 나는 그 사람한테 잘못하는 거야. 아이고, 아들, 너 지금 그거를 핑계라고 되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좋은 직장 다니면서 돈을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너 엄마한테 이러는 거 정말 잘못하는 거야, 알아? 깡패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날이 가면 갈수록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루는 방에서 남편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일주일 만에 100만 원을 다 쓰고 용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 같았죠. 남편은 월급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용돈을 더 드리냐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돈이 없는 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 어머니 용돈 때문인지 남편 안색이 날로 어두워져만 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시어머니의 무력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옷장 안에서 철진한 옷들을 꺼내 세탁도 하고 오래 안 입었던 옷들은 나눔하려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옷장 안쪽에 넣어두었던 예물함 뚜껑이 열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예물함을 열어봤더니 예물 반지랑 친정엄마가 주신 다이아몬드 반지, 금팔찌 등 폐물이 몽땅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도둑이 든 건 아닌가 싶어 우왕좌왕 저는 당황을 했어요. 다른 건 가져간 게 없나 해서 서둘러 통장이랑 현금이 있는 곳을 살펴봤더니 희한하게 거기에는 또 손을 댄 흔적이 없더라고요. 예물함을 둔 장소보다 현금을 둔 장소가 더 노출되기 쉬운 장소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혹시나 옷장의 옷들, 화장대와 보석함을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또 물건을 가져간 흔적이 있었어요. 그때 의심은 확신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옷장 안 깊숙하게 넣어둔 예물함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죠.
시어머니 말입니다. 저한테 몇 번 친정엄마가 주신 패물이 예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 아들 덕에 호강했네. 저녁도 너무 맛있었고 뷰도 최고고. 오늘 찍은 사진으로 카톡 프로필 사진 바꿔야겠다. 두 분 좋은 시간 보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니 둘이 팔짱을 끼고 들어오더라고요. 누가 봐도 아들과 엄마의 오붓한 데이트였죠. 그래, 베이비. 우리 둘째 며느리, 너도 같이 갔으면 좋잖니. 혼자 집에서 이게 뭐야?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나저나 두 분 저 좀 따라와 보실래요? 영문을 몰라 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데리고 안방 옷장으로 갔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예물함을 꺼내서 열었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보, 그게 뭐야? 우리 결혼 예물 넣어둔 예물함. 그런데 왜 비어있어? 그러게,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는 오늘 도둑이 들었는 줄 알았어. 저 오늘 집에 도둑 든 줄 알았어요, 어머니. 그런데 테이블에 보이게 놔둔 현금이란 통장은 멀쩡해서요.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넣어둔 예물한 패물들만 싹 다 사라졌더라고요. 어머니가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옷장에서 제 옷이랑 보석함에서 팔찌 반지 끼고 나가셨죠? 그래, 평소에도 그러고 나가잖아. 왜? 예물함에 있던 예물 어디 두셨어요? 돌려 말할 것도 없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내 패물 이거 다 어디 갔냐고 말이에요. 저의 발언에 남편은 적잖게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불쾌해 보이기도 했네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왜 엄마한테 예물 없어진 걸 물어봐? 어머니 빼고 여기 예물 있는 거 아는 사람 없어. 당신도 몰랐잖아. 당신 알았어? 제가 남편을 몰아붙이자 시어머니는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말이에요. 누가 보면 그 패물이 원래 시어머니의 것이었는 줄 알았을걸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는 당당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져갔어. 니들이 용돈을 넉넉하게 줬으면 내가 그랬겠니? 돈은 급하지. 아들이랑 며느리는 돈 없다 하지. 내가 어떡하니? 가져다 팔 수 있는 게 있으니 그거라도 팔아서 내가 좀 써야지. 엄마, 진짜 엄마가 예물 들고 갔어?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그거 다 어디 있어? 어디 있냐니까? 얘는 왜 소리를 질러? 그게 아직 있겠니? 팔아봤자 2천도 안 되더라. 그런 돈을 주고 코에 묻히니? 그러니까 니들이 나 용돈 좀 올려줘. 그러면 만사 오케이 아니니?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너무 뻔뻔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고 엄마가 주신 패물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힘이 풀렸죠. 어머니, 그게 어떤 건 줄 알고 손대신 거예요? 2천만 원이요? 기가 막혀서 그 패물 저희 외할머니부터 친정엄마까지 대물려서 내려온 거예요.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는 5천만 원이 넘는다고요. 어떻게 그걸 맘대로 훔쳐서 파실 수가 있어요? 뭐 5천?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모조품이고 커팅이 조악하다고 2천만 원도 많이 쳐준 거라 했는데 말도 안 돼. 엄마, 그러게 알아봤어야지. 대체 왜 그래? 왜 이 사람 물건에 손댔어? 말을 했어야지. 나라고 뭐 그러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줄 알아?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누구는 아들 며느리 잘 둬서 벤츠에 에르메스 백에 그 자랑들인데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몇 푼 가지고 도둑년 취급이나 당하고 내가 헛살았어. 죽어야지. 살아 뭐해. 시어머니는 미안함과 반성은커녕 자식들이 능력이 없다며 도리어 화를 냈어요. 애초에 반성이 되는 사람이면 이런 도둑질을 하지는 않았겠죠. 시어머니가 나가고 남편과 둘이 남아 이야기했습니다. 여태껏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오는지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여보, 내가 빌게. 엄마가 몰랐다잖아.
엄마가 다이아몬드가 어떤지 뭘 알겠어. 한 번만, 이번만 용서해줘.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둘게. 다시는 안 그러게 못을 박아줄게. 당신 어머니 도둑이야? 뭐? 보석을 내다 팔았어도 안 될 판에 우리 외할머니 엄마 보석을 그따위로 팔아? 나 여태 용돈 때문에 문제 있었어도 아무 말 안 했어. 오빠가 그 자식 노릇이라는 걸 하고 싶다고 해서. 하지만 도둑질은 아니지. 내 말 좀 들어봐. 엄마가 그래, 도벽 있는 건 사실이야. 인정할게. 하지만 아픈 사람이야. 마음이 아파서 저래. 남편은 어렵게 유년 시절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랑 유난히 사이가 좋았던 엄마가 아빠의 외도와 이혼으로 망가졌다고요. 정신과 상담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했어요. 언젠가 나아지는가 싶더니 저렇게 도벽이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나는 다른 건 참아도 유품을 훔친 건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 당신이 처지 바꿔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 당신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자기야, 제발. 내가 무릎 꿇을게.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걸 몰라서 물어? 엄마가 주신 폐물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놔. 그전에는 해결 안 돼. 일주일 기한 줄게. 안 되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자기야, 우리 엄마가 몰랐잖아. 폐물이 얼마나, 어떻게 당신한테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셔서 그랬을 거 아니야. 그걸 어디서 찾아와. 그리고 넌 어떻게 너희 엄마 아니라고 그렇게 냉정하니? 시어머니는 부모 아니야? 한번 넘어가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오빠도 정상으로 안 보여. 어머니 반성의 기미도 없고, 오빠도 항상 이번만 참자 이런 말들 뿐이고, 끝까지 엄마를 감싸고 편들지. 이번엔 내가 못 참겠어. 남편도 시어머니도 선을 넘은 느낌이었어요. 허락 없이 제 물건에 손댔을 때도 말도 안 된다 생각했었는데 이런 도둑질이라니. 곰곰이 생각하다가 남편이 평소에도 도벽이 있었다는 말이 생각났어요. 바로 하와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저 때부터 이혼이라는 것이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형님은 입에 담기도 싫다면서 얘기를 꺼내셨어요. 시아버지와 관계가 파국으로 가서 정신병도 생기고 도벽으로 발현됐다고요. 1년에 한두 번 발작처럼 도둑질한다고 했어요. 형님네랑 살면서도 돈은 돈대로 뜯어가고 집에 있는 돈 될 만한 물건은 죄다 훔쳐서 한동안 정신병원에 조치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장남으로서 최대한 보호하려고 했지만 최근에 하와이 집문서랑 가게 카운터 돈을 전부 들고 날라서 집에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기대도 하지 마. 그냥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마. 그냥 같이 안 살고 안 보고 사는 게 답이야. 어머니, 아니, 그 사람이 뭘 후회를 할 것 같아? 전혀 반성이나 후회가 없어. 사이코패스가 저런 건가 싶어. 자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돈으로 푼다고는 하지만 옆에 있는 가족들은 도대체 무슨 죄냐고. 형님에게서 들은 얘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실에 대해서 다 듣고 나니 내가 범죄자랑 한 집에 살았구나 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도 부모라고 감싸고 도는 남편이 너무 답답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해봤는데 하필 시어머니가 이런 사람이라니. 어떻게 해야 하나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런데 일이 정리되기는커녕 저 와중에 일은 더 커지고 말았어요. 도미노처럼 말입니다. 대출 금액 5천만 원. 집으로 등기가 와서 살펴보니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남편에게 왔더군요. 제2금융권 캐피탈에서 날라온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대출 금액은 5천만 원이고 계약자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품을 훔쳐 내다 판 문제로 남편과는 아직도 냉전 상태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금액을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아버리고 관계가 개선되거나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집에 등기가 왔더라?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문서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게 대체 뭐냐고 말입니다. 남편은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내가 와이프로 보이지도 않지? 상의도 없이 이런 큰 돈을 대출한다고? 무슨 돈이야? 이제 어머니도 모자라서 오빠까지 돈 문제 있어? 내 것 아니고 엄마 전셋집 구할 때 보증금이 부족해서. 그 전셋집 보증금을 왜 오빠가 해줘? 어머님 일 시작하셨다며 회사 취직하셨다고 어제 말하지 않았어? 돈 벌어서 집 구하면 되겠네. 엄마가 좀 넓은 집 가고 싶다고 하셔서 5천만 원 정도 더 하면 좋은 집 들어가겠더라고. 여보, 난 엄마 못 버려. 아빠가 버리고 형이 버렸는데 나까지 어떻게 버려? 그럼 계속 어머니 말대로 다 해주고 휘둘릴 거야?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데? 아버님이랑 형이 당신보다 어머니를 덜 사랑해서 버린 것 같아? 이렇게 어머님 말대로 하는 게 어머님을 더 망가뜨리는 거라는 거 생각 안 해봤어? 돈 안 해주면 죽겠다는데 어떡해? 당신은 몰라. 엄마가 죽겠다고 얘기할 때마다 내가 평생을 얼마나 무서웠는지 당신이 몰라서 그래. 알아? 못 그럴 거 알면서도 무서워서 하게 된다고. 진짜 죽을 사람이면 그런 말 하지도 않아. 어머니 정신병 있다고 하지만 사람 심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 특히 오빠 심리. 어머니가 계산적인 분이라는 생각 안 해봤어? 오빠는 그 손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거 모르겠냐고. 됐고, 이 돈은 어떻게 언제 갚을 건데? 용돈도 줘야 하고 대출도 갚아야 하고. 진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당신이랑 나랑 둘 다 벌고 있잖아. 우리 둘이 같이 하면 금방 갚을 수도 있고. 애초에 그 인간은 그 돈을 저와 함께 갚을 생각으로 빌린 것이었습니다. 같이 갚을 생각이면 같이 상의를 해야 했던 거 아닌가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건 정말 답 없는 결혼 생활이다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난 안 그럴 거야. 잊었나 본데 우리 할머니 유품이랑 폐물 도둑 맞은 것도 해결 안 됐어.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도 하지 마. 날 끌어들일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같이 갚을 거였으면 나한테도 물어봤어야지. 그게 맞는 순서 아니니? 됐다. 내가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하겠니? 우리 헤어지자. 난 더 이상 같이 엮이고 싶지 않아. 그만하자. 짧은 결혼 생활을 통해 알게 된 남편이라는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중요한지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더군요. 평상시에는 몰랐던 부분들이 극적이고 힘든 상황에 놓이니까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만약 계속 이대로 묻고 함께 살아간다면 제 인생도 나락을 갈 것 같았죠. 고심 끝에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혼을 해야 하냐고 했습니다. 이런 점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자지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구나 싶었어요. 이혼이 그렇게 쉬워? 여보, 이건 아니야. 엄마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엄마 지금 만나는 분이랑 결혼하면 전셋집에서는 나가실 거야. 그 남자분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대. 그래서 보증금 돌려받으면 대출도 갚고 당신 유품 관련된 금액도 조금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말자. 이건 아니야. 그래, 이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혼하는 게 맞아. 잘 됐네. 어머니 재혼하시면 당신도 좋은 여자 만나서 재혼해. 나는 이혼하겠다는 마음은 안 바뀌어.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 이런 부분에 대해 한 번도 언급 안 했다는 배신감도 크고, 뭐든 이번 한 번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당신 생각들에 너무 지쳤어.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 앞으로 감당 못해. 오빠는 어머니 포기할 생각 없잖아. 내가 포기할게. 다음 주 내로 이혼 소송 소장 갈 거야. 법적인 부분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안 봤으면 좋겠어. 남편은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이혼은 안 된다고 매달렸지만 저는 이혼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당신이 얻어준 전셋집에서 살고 있으니 같이 살면 되겠다고요. 그리고는 시어머니 짐과 남편의 짐을 전셋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하자
남편은 누가 봐도 미련이 남는 얼굴로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집에서 나가고 이혼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4명의 중년 남녀들이 저를 찾아왔죠. 그쪽이 이미숙 딸이야? 아니요, 전 며느리요. 전 며느리는 뭐야? 전 며느리는 뭐야? 지금 나랑 말장난하자는 거야? 여기가 이미숙 집 주소로 되어 있더만. 그 여편네 여기 있지? 응? 숨길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든 그 여편네 만나고 갈 거니까. 대뜸 찾아와 반말을 대면서 시어머니를 찾던 그 사람들은 시어머니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사연인즉슨 시어머니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를 치고 투자자들 돈을 모아서 도망을 쳤다고 했어요. 자기들은 손해본 투자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영악한 여자가 끝까지 저를 괴롭히려고 했는지 제 집 주소를 남기고 갔다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투자 금액이 총 3억 가까이 되는 사기였어요. 4명 모두 그 새 치혀에 노란한 듯 보였어요. 저는 제가 아는 한에서 시어머니에 관해 얘기했고 전과 오범이라는 말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쫓아냈다고 생각한 건지 저를 괴롭히려고 제 주소를 남긴 것 같다고요. 제 결혼 예물을 훔쳐서 몰래 파셨더라고요. 할머님 유품이었는데 5천 정도고요. 친족이라 절도죄 형사고소가 안 돼서 돌려받지도 못해요. 남편이 도의적으로 1,000만 원 주고 끝이네요. 빚받으러 왔다가 자신들보다 돈을 더 뜯긴 제 이야기를 듣고 모두 숙연해졌어요. 꼭 돈 돌려받으라며 예전 시어머니 전셋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앞으로도 빚쟁이들이 가끔 찾아올 것 같은 분위기라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까 진지하게 고민되더군요. 시어머니가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라는 얘기는 그다지 놀랍지도 않았어요. 저와 있었던 일이나 하와이 형님네 일만 떠올려도 가족들한테 그런 사기를 치는데 남에게는 오죽할까 싶었으니까요. 며칠 뒤 마치 등장 시간을 정해놓은 것처럼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누가 봐도 초췌하고 마음고생한 얼굴로 말이죠. 여긴 왜 찾아왔어? 우리 법정에서만 보자.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월급도 압류당하고 회사도 잘릴 위기야. 이혼소송 취하해주면 안 돼? 위자료 꼭 받아야겠어? 나 이런 거지 빈털털이 됐는데 좀 봐주면 안 되냐? 나 정말 죽을 지경이야. 아니 죽으려도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니까. 이봐,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내가 당신 빈털털이 만들려고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 누구 탓을 왜 나한테 와서 해? 이렇게 된 거 다 당신 어머니 탓이잖아. 나한테 왜 와? 돈 달라고 할 거면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달라고 해. 나한테 이러지 말고. 나도 피해자야. 진짜 끝까지 찌질하다. 난 너한테 합의 이혼할 기회도 줬었고 분명히 어머니한테 그렇게 휘둘리지 말라고도 했어. 그걸 무시해서 이렇게 된 건 당신이 못나서야. 그만 가. 나 요새 충분히 힘드니까 더 힘들게 하지 말고. 당신보다 내가 더 불쌍하지 않니? 당신은 자식이지만 난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인데 당신이랑 그 결혼 한 번 했다고 이 고생이야.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는 자신이 힘들면 옆에 멀쩡히 있는 사람 발목까지 잡고 같이 끌어내리려 하는 점이라죠. 그리고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일수록 멀리 하라고요. 이제는 곧 전 남편이 되는 남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애초에 동정하거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죠. 대뜸 와서는 자기 엄마가 사기친 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맛이다, 뭐가 어떻다 징징거리면서 이혼을 무르고 처가에 돈을 좀 부탁하고 싶다고 하는 그 인간을 보는데 정이 뚝 떨어지다 못해 인류애마저 사라졌습니다.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우고 너희 엄마도 네가 알아서 해결해. 냉정하고 차갑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겠다고 매달리는 그 인간을 뒤로한 채 저는 냉정히 뒤돌아섰습니다. 1년 뒤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고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혼 후 그 사람은 자기가 캐나다로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 때문에 간다나요? 하여간 핑계는 대단해요. 자기 엄마 빚 때문에 회사에서도 잘리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니 막막해서 캐나다로 가는 거면서 말입니다. 그러든 말든 너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저는 휙 돌아섰습니다. 아, 시어머니는 결국 철창행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 아닌가요? 그 정도 사고를 쳐서 큰아들 내외한테 외면당하고 작은아들 내외 이혼하게 만들었으면 정신을 좀 차릴 법도 한데 말입니다. 네가 결혼할 사람도 중요한데 무조건 그쪽 부모들이랑 형제들 잘 살펴봐. 결혼 둘이서 하는 거 같지? 절대 아니야. 결혼은 둘이서 좋다고만 되는 거 아니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봐. 내 꼴 당하기 싫으면 언니 말 들어서 네가 손해볼 거 없다. 누가 보면은 점쟁인 줄 알겠다. 걱정하지 마. 네가 우리한테 하도 얘기해서 귀에 딱지가 앉았으니까. 남자 가족들 인성까지 내가 아주 꼼꼼히 볼게. 이혼 후 저는 친구들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니들이 결혼할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족들까지 다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결혼은 둘이서 좋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사실을 제가 결혼 전에 알았다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은 나와 같은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니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꼭 제 사연을 교훈 삼아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